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비교적 잘 견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예언 받으신 분이 계셔서 몇 년도부터는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 이런 걸 준비합시다 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목사님 컨텐츠를 온라인상에 올리기 시작했고, 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또 계좌 이체를 통해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것은 저희가 어떤 그런 코로나 시대를 예견했다기보다는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에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어떤 의사결정들이 민주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준비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릴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미래의 변화를 저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들을 해가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메타버스라는 그 미래 환경 속에서 교회가 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것들의 이제 시작으로 생각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도대체 왜 메타버스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메타버스가 무엇인가가 아니고 도대체 왜 메타버스인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생각을 이제 만들어 갈 거고요. 이미 메타버스는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메타버스인가를 놓고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제가 써놓은 단어들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하시거나 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느껴지는 단어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물론 뭐 한두 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단어들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언제부터 나한테 내 생활 속에 들어왔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뭐 아무리 기신 분도 한 20년, 짧게는 한 10년 정도 사이에 저런 단어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이것을 저희가 디지털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이 디지털 라이프가 시작된 것은 인터넷이 시작된 시대 이후인데요. 뭐 정확하게는 인터넷이라는 것은 1960년, 70년 초반에 완성됐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웹이라는 것을 써서 정보를 찾고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데 인터넷으로 뱅킹도 하고 쇼핑도 하는 그런 시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한 25년 정도 세월을 살면서 저런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고, 처음에는 어떻게 인터넷으로 돈을 보내고 받아? 큰일 날 소리야 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 보안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보다 편리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인터넷으로 뱅킹을 하죠. 심지어 요즘에는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돈을 보내고 받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라이프를 만들어준 요소들인데, 지난 20년간 쭉 발전해왔던 이 요소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집어삼키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디지털 라이프의 개념들을 집어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뱅킹이 금융 메타버스가 되고, 인터넷 쇼핑이 쇼핑 메타버스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좀 바꿨었어요. 인터넷 쇼핑이었는데 쇼핑 메타버스라고 썼거든요. 아마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쇼핑을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쇼핑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 거길 가야 되잖아요. 가서 물건을 이렇게 트라이 해보고 뭐 옷이라면 입어보기도 하고 또 물건을 그거를 사러 갔는데 다른 게 눈에 띄었으면 또 그거를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쇼핑이라는 걸 구성하는 행동들인데 가고 오는 게 너무 불편하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인터넷은 저희의 쇼핑을 굉장히 편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하실 거예요. 쇼핑 메타버스는 무엇이 다르냐면 쇼핑에는 그런 불편한 요소를 다 제거해주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쇼핑의 즐거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어떤 거냐면 쇼핑을 하러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뭐 가디건 하러 사러 갔는데 보니까 목폴라도 좋은 게 하나 나와 있어서 입어보고 또 보다 보니까 바지도 또 괜찮아 보여서 입어보고 좀 출출하면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누구 친구를 만나면 또 수다도 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쇼핑이라고 한다면 인터넷 쇼핑은 그런 재미는 다 없애고 아주 효율적이고 편리한 것만 남겨놓은 게 인터넷 쇼핑이잖아요. 쇼핑 메타버스라는 건 바로 그 인터넷 쇼핑의 편리함에다가 인터넷 쇼핑은 줄 수 없었던 쇼핑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갔더니 이것저것 입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떡볶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갔더니 한 20분 걸린대요. 그러면 한 바퀴 더 돌고 오면 되겠네. 그 사이에 띵동 떡볶이가 옵니다. 먹습니다. 저는 이것이 메타버스와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쇼핑의 본질적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예배 환경으로 가져오면요.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가 되면 교회에 와서 주차하고 막 이런 모든 불편함을 없애주고 바로 교회에 진입합니다. 예배 보고 끝나면 나가죠. 우리가 이 인터넷 예배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너무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만 남았다.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인터넷 예배를 보다가 뒤를 돌아보면 뭐가 보이죠? 우리 집 책장이 보이거나 그냥 뒤에 벽면이 보이죠. 교회 메타버스가 되는 순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예배의 본질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예배를 보다가 뒤를 돌아보면 지난주에 못 뵀던 장로님이 앉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저희가 그동안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는 만날 수 없었던 것들을 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적인 결론을 여기서 내고 가자면 메타버스는 공간이다. 인터넷 쇼핑의 인터넷은 방법에 대한 문제라고요. 쇼핑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쇼핑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공간.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공간. 교회의 메타버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교회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게임 같은 가상 공간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공간을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메타버스라는 거죠.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실제감. 거기에 제가 휴먼 터치를 하나 더했어요. 그게 아까 쇼핑 환경에서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조금 배가 고프면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던 그런 것들은 인터넷 쇼핑에서는 줄 수 없었던 것인데 그걸 제가 그냥 통칭해서 약간의 휴먼 터치다. 인간이 쇼핑에서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볼 때 은혜가 안 돼. 목사님 설교 편리하게 들을 수는 있지만 은혜가 안 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교재가 없잖아, 인터넷에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교회 메타버스를 만든다는 것은 그 안에 휴먼 터치도 있어야 되지만 지저스 터치라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느낌을 인터넷 예배에서는 줄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안에다가 넣을 수 있을까? 그것이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메타버스 강의를 듣고 가셨는데 뭐 이런저런 할 얘기는 있으셔야 되잖아요. 1984년에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이 가상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의 이름이 뉴 로맨서였는데요. 이 소설이 굉장히 이쪽 IT계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명언도 남겼어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공평하게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말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윌리엄 깁슨의 SF 소설 뉴로맨서라는 소설 안에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이 안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메타버스는 여러분 상상하시듯이 어떤 가상 공간이고요. 그 가상 공간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아바타입니다. 이 아바타라는 개념도 이제 이 소설에서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안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컴퓨터 역사 속에서 메타버스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컴퓨터가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194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컴퓨터는 아마 이 공간을 꽉 차지할 정도의 컴퓨터였고요. 성능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보다 훨씬 못하죠. 그래서 사실 이 당시의 컴퓨터는 국가에 한두 대 있으면 되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컴퓨터의 의미는 아직은 없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매cin토시를 안고 있는 사진인데요. 1980년 초에 드디어 개인용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물론 매cin토시가 첫 번째 컴퓨터는 아니에요. 애플 1, 2를 만들었으니까요. 스티브 잡스가 저희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저렇게 엄청난 규모여서 모두 다 국가나 큰 회사에만 있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에 스티브 잡스는 모든 사람이 자기 책상 위에 컴퓨터 하나씩 놓고 사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하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그리고 1990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그 이전에 완성이 됐지만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검색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10년이 흘러서 2000년대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생겼죠.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더 빨랐습니다. 1999년에 I Love School이라는 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싸이월드. 우리가 저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좀 빨랐는데요. 사실 우리는 저 서비스가 그렇게 세계적인 서비스로 크지 못하고 마지막에 써 있는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 전 세계의 소셜 네트워크를 전부 다 지배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10년이 흘러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10년이 흘러서 저는 메타버스가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전체 역사 속에서 인터넷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저도 대학에 처음 입학해서 저도 컴퓨터를 전공했으니까 컴퓨터를 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는 스탠드 얼론이라고 해서 혼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였죠. 그런데 나중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유명하던 고스톱 정도? 그것도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해야 훨씬 재밌는 거잖아요. 네. 컴퓨터와 컴퓨터의 연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엔 개인과 개인이 연결됩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죠. 그리고 저는 2020년부터 시작되는 이 메타버스가 공간과 공간의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간과 공간의 연결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교인들께서 지금 줌으로 연결되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줌 화면을 띄우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쫙 나오거든요. 저는 이 줌 속에 계신 분들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저는 공간 안에 있지만 줌 속에 계신 분들은 각자 자기 공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한테는 면일 뿐입니다.
2차원이죠. 저는 3차원 공간에 앉아 있지만 여러 교인들은 2차원에 계신 거예요. 제가 그 공간으로 갈 수가 없어요. 면이기 때문에 그냥 만져볼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메타버스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다 공간에 계시고 저는 특정한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저의 아바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분과 제 아바타가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어떤 분도 집에서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교회로 가야겠다. 운전하고 뭐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바타가 그냥 이 공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바타가 질문하시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집에서 줌에다가 이렇게 타이핑 치시는 거랑 똑같을 수 있지만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 제가 어떤 분의 아바타랑 대화하는 것과 그분이 보낸 텍스트를 보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다음이요. 메타버스가 미래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의 진화입니다. 컴퓨터와의 연결, 개인의 연결, 공간의 연결, 이것은 연결의 진화이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세대가 등장을 한 거죠. 저도 살면서 인터넷을 만났거든요. 살면서 스마트폰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이미그런트예요. 이민자죠. 디지털 세계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아들과 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을 저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저기 이제 MZ 세대라고 썼지만 M이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래서 1980년 이후에 태어나서 2000년을 이제 성인으로 맞이한 세대라고 하는데 이 Z 세대는 M 세대도 별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너레이션 Z에서 젠지라고 부르는데 이 젠지 세대가 진정한 메타버스 세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의 큰 차이가 뭐냐면 아까 제가 공간과의 연결의 개념을 설명드렸잖아요. 이들에게는 디지털 공간에서 가상이나 현실의 개념 없이 소통하고 교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상이냐 현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지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막 논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실체성인데 가상 공간에서 만났는데 그걸 실체라고 할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너레이션 Z 세대에게는 그런 개념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버추얼 리얼리티를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가상 현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버추얼을 가상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가상이라고 하면 약간 가짜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버추얼은 가짜는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게 있고 존재하지 않는데 보이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만큼 예민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가상과 현실 경제의 통합입니다. 한번 눌러봐 주세요. 얼마 전에 TV에도 소개가 됐었는데요. 직방이라는 회사가 강남역 근처에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임대료 엄청 비싸겠죠.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재택근무를 시작을 한 다음에 아예 지금은 그 사무실을 다 팔아버리고요. 가상 공간에 메트로폴리스라는 30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그 건물 안에 가상으로 근무해요. 어떤 직원은 그래서 제주도에서 뽑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30층을 다 안 쓰니까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에다가 비싼 임대료를 주던 회사가 가상 공간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임대료를 받는 회사가 된 거죠. 그 회사는 앞으로도 실제 오피스를 가질 생각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분야이긴 하지만 지금 가상 부동산 투자가 엄청납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그대로 지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항의하지 않겠냐? 그 사람 사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데 무슨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동산을 왜 사지? 무슨 이유로 사지? 그 부동산이 처음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오픈했을 때 한 4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 1000불 정도 됐습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 사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인터넷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회사 이름으로 된 그 도메인 네임을 누군가 막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닷컴은 당연히 삼성이 써야 되잖아 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삼성닷컴을 이미 돈 주고 사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결국 큰 돈 주고 그거를 사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컴퓨터가 만들어놓은 어떤 현실과는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직접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상 투자에, 가상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게임은요, 게임 유저가 800만 명인데 그 중에 130만 명은 그 게임에서 돈을 벌고 있대요. 엄마들이 이제 게임한다고 애들을 야단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 오는 거예요, 게임할수록. 그리고 드디어 가상 자산과 현실의 자산이 혼합되는 그런 시대가 사실 이미 왔어요. 아직 우리 지갑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미래의 같이 보이지만 아까 윌리엄 깁슨이 얘기한 것처럼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공평하게 분산되어 있지 않을 뿐이에요. 다음이요. 제가 그래서 그 제너레이션 Z 세대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블록스라는 이름의 게임이 있는데요.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생들이 주로 쓰는 게임인데요. 무려 4,500만 명, 미국 어린이 9살에서 12살 어린이 60% 이상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5천억이라는 돈은 크리에이터,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 게임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또 이용자들이 게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로블록스 안에서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게임을 사람들이 쓰게 해서 번 돈이 토탈 5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게임 개발자가 30만 명이 있는데 다 초등학생입니다. 또 재미있는 건 이 로블록스의 창업자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윤리적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엄마들이 로블록스 하는 거는 놔둔다고 그래요. 굉장히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포트나잇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명이 쓰고 있어요. 방송 크리에이터가 월 5억씩 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트나잇 안에서 공연을 했어요. 네, 1230만 명이 받고 이 공연 하나로 240억을 벌었습니다. 이 트래비스 스캇이 현장에서 공연을 할 때에는 많이 벌어야 한 번 공연하면 뭐 한 20억 조금 안 되는 돈을 벌어요. 그것도 엄청난 건데 이 포트나잇이라는 게임은 막 총 쏘고 막 이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 게임 공간 안에다가 휴식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총 쏘고 이런 거 아니고 쉬어라. 그 공간에 들어가서 공연을 한 겁니다. 사실 BTS도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의 안무를 공개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공연을 보는 것과 이렇게 게임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공간에서 공연을 보는 거의 차이가 무엇일까? 온라인으로 보는 건 줌으로 제가 보는 것과 똑같고요. 이런 가상 공간에서 공연을 할 때 내가 본다는 건 내 아바타가 그 안에서 보는 걸 내가 화면으로 보는 겁니다. 아, 내가 보고 있구나. 내 아바타가 거기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BTS가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공개했을 때 그 안무를 다운로드 받게 했어요. 돈 내고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아바타가 다이너마이트를 추는 거예요. 나는 못 추는데 내 아바타가 추는 거예요. 내 별,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논다는 거예요. 젠지 세대가. 그 다음 우리나라 서비스입니다. 제페토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투자한 회사가 만든 서비스인데요. 가입자만 2억 명이 넘어요. 지금 3억 명 최근에 넘었다고 하고요. 이 안에도 역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대표적인 서비스라 재미있는 게 제가 저희 직원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팀장, 대리, 신입사원에게 제페토에 들어가서 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해라. 일주일 후에 딱 보니까 팀장, 제페토 들어갔는데 아무도 못 만났어요.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3억 명이 쓰고 있다는데. 대리, 그래도 좀 사람들을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했어요. 신입사원, 거기다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나 만들고요. 막 직원도 모아놨어요. 네.
굉장히 저는 극명한 차이를 봤습니다. 아, 노는 방법이 다르구나. 24살짜리 신입사원은 그 안에서 초등학생들한테 막 반말 받고, 네, 자기도 되게 힘들었대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놀 수 있는지를. 다음이요. 네,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적인 얘기들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버추얼 리얼리티. 아까 말씀드린 가상현실이죠. 근데 저는 저 가상이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안 들고 많은 국민들을 헛갈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가 워낙 히트를 쳤고,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쓰는 안경 같은 거, 고글 같은 거를 쓰고 가상의 현실을 보는 걸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고, 그걸 이제 헤드 마운티드 디바이스라고 해서 HMD라고 부르는데요. 이거의 그동안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걸 쓰고 오래 보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만 봐도 이걸 쓰는 순간 나는 새로운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이 굉장히 좀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에게 다음 세상은 보장할 수 없지만 다른 세상은 보장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증강현실은 버추얼 리얼리티하고는 달리 이 현실 속에 추가돼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길 찾아갈 때 막 손에다가 짐을 들고 핸드폰을 보면서 길 찾아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글래스를 딱 AR이 되는 글래스를 쓰고 있다고 하면 이 안에 다 보이는 거죠. 또는 요리를 하실 때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하시려면 좀 불편하죠. 근데 저 글래스를 쓰면 예를 들어 고기를 잘라야 되는데 고기에 이렇게 금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자르면 되고요. 네. 얼마나 넣어야 될지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헛것만 보이면 가상현실이고 헛것도 보이면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네, 거울 세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를 가상 현실에 넣어놓는 겁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구글 지도예요. 구글 지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배달도 올 수 있고, 물론 우리나라는 구글 지도보다는 뭐 다른 지도들을 더 많이 쓰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예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기도 지금 배달되는 동선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지금 뭐 카카오 택시를 부르거나 배달을 시키면 어디로 어떻게 오고 있는지 다 보여주죠. 거의 현실하고 똑같은 그런 길을 찾아오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거울 세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요. 라이프 로깅. 우리 생활 자체를 다 가상 공간에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라든지 또는 뭐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가상 공간 안에 기록이 남아 있죠. 또는 뭐 나이키 운동할 때 저런 웨어러블을 차고 하면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었고 어땠고 전부 기록이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4가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렇게 구분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다 어떻게 보면 통합되어 가고 있죠. 다음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메타버스의 정의 2개를 가져왔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 공진화라는 건 진화에서 어떤 2개의 종이 서로 진화를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즉 가상하고 현실이 서로 공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아까 얘기한 제너레이션 Z 세대만 해도 가상과 현실이 공진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공진화하고 있다고 얘기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모두 공존하고 그런 생활형, 게임형 3차원 가상 세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고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요. 이러던 와중에 작년 10월 말에 느닷없이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뭐 빅테크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라이프 로깅 같은 거를 전부 다 갖고 있는 회사죠.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도 같은 회사니까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일찌감치 오큘러스라고 이 머리에 쓰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굉장히 큰 돈을 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타버스라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자인데
이 회사가 갑자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회사 이름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사람들이 예상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꿨어요. 메타라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저렇게 바꿉니다. Connection is evolving. 제가 먼저 했어요. 연결의 진화라는 말을. 네. 주커버거가 좀 나중에 했네요. 네. 연결이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저렇게 페이스북도 이제 메타라는 회사 아래에 있는 하나의 서비스일 뿐이에요. 다음이요. 네, 계속 눌러주세요. 네, 페이스북이 생각하는 가상 커뮤니티와 가상 오피스가 합쳐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누군가가 저 헤드 마운티드 디바이스를 쓰고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가상 공간 안에서는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람이 모여서 일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요. 네,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서 노는 거죠. 게임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게임이에요.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게임형, 생활형. 저거를 게임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의 미래가 저렇게 섞여서 살아갈 것이냐. 다음번 제가 강의할 때에는 아바타들이 여기 앉아 있을 것이냐. 네, 그것이 가장 큰 저희의 차이가 되겠죠. 다음이요. 네, 이제 그루터기에게 메타버스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거창한데요.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이런 인사이트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어서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다른 강연 때보다 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메타버스 강연을 요즘 요청이 좀 있어서 많이 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 자료들을 모아서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다 들러 없고 사실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부터는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그루터기 교회에게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 먼저 다시 또 페이스북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페이스북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뉴욕타임즈가 이것도 작년 7월인데요. 공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의 넥스트 타겟, 다음번 목표가 뭐냐면 religious experience, 종교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다음이요. 이 내용을 보면 이미 페이스북은 힐송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거대한 교회의 연합입니다.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 같은 쪽 계열인 것 같은데요. 여기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실황 중계하고 영상 서비스, 당연히 비용이 들죠. 그 다음에 이미 페이스북은 2017년부터 신앙 파트너십 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교회들하고 접촉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요, 이 페이스북을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가치 판단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네, 메타버스와 한국의 기독교.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좀 의미 있는 기사들을 좀 모아봤어요. 먼저 메타버스 시대의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 네, 당연히 이 얘기의 주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제너레이션 Z라고 했잖아요. 젠 Z 세대다. 그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필요해 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요. 네, 메타버스에 탑승한 교회 메타 처치가 되라. 아예 그냥 바꿔야 된다. 새로운 선교지다. 메타버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새로운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얘기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만약에 코로나 문제가 해결됐다고 치자. 이제 다음 주부터 교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다고 하자. 똑같아질까?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의 선교를 저희가 생각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생각하는 그 주체적인 생각을 해보자라는 제안이에요. 저는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그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세계의 메타버스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 기사도 굉장히 좋았던 건데요. 이게 보면 교부까지 올라갑니다. 기독교 초기에. 교부들이
모임과 연합을 강조했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상교회도 교부들은 아마 인정했을 거야 라는 시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나 성례 같은 기독교 전통이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안 돼. 가짜잖아. 그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거겠죠. 저희 같은 평신도들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신학적으로 어떤 그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도 어떤 방향이 딱 결정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가상현실 속에서의 실체감은 아직은 안 돼라는 쪽이 우세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다음이요. 네, 제가 그래서 어떤 제안을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매년 나오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1년 작년 거에 보면 여기는 보통 10개의 트렌드를 제시하는데요. 작년에 제시한 트렌드 중에 옴니 레이어드 홈즈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은 그냥 집에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집에는 밤늦게 들어오고 뭐 주말에 잠깐 앉아있고 하기 때문에 아빠들이 자기 서재가 잘 없잖아요. 애들 공부방은 있어도 뭐 남자 여자 마찬가지로 일하는 맞벌이 부부라 해도 집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없잖아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집이 일정 기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해요. 제가 보니까 음악 미술 수업 같은 것도 다 집에서 하더라고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 나오는 거는 좀 넓은 집으로 가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본 것처럼 옴니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고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집에다가 여러 가지 레이어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레이어는 강화하고,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이 쉬어야 되고 가족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TV도 보고 해야 되죠. 그런 기능은 당연히 강화해야 되고 거기에 응용 레이어,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확장 레이어, 집의 기능이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처럼 쓸 수도 있어야 되고 학교처럼 쓸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이 개념을 일단 한번 우리 그루터기에다 제안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옴니 레이어드 처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은 이 지하 예배실 그리고 1층, 2층, 3층 꽤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일단 기본 레이어로서의 기능은 강화돼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베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기능들은 당연히 강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용 레이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좀 합의가 필요하겠죠. 논의도 필요하고. 저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약간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같은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와 성찬이 충분히 강화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여기서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의 뭐 예배 콘텐츠가 됐건, 그 설교 콘텐츠가 됐건,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 뭐 이런 특강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좀 잘 녹화될 수 있는 스튜디오 같은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가 더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확장 레이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는 결국 공간과 공간의 연결이라고 하다면 우리 교인들이 어떤 공간에 있든지 그 공간이 이 교회의 공간과 연결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강도 마찬가지고요. 또 때로는 어떤 예배에서 지금 뭐 미국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저스 터치까지 만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이 공간이 확장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모든 걸 다 넣자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그런 다른 공간과 만났을 때 어떨까? 만나는 접점이 있을까? 그리고 만났다면 어떻게 보일까? 아바타들이 이 공간에 앉아 있을 때 어떻게 아바타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급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왕 이런 강의를 제가 하게 된 마당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의 제안은 그루터기 교회의 미래로 이어질 공간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 공간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개념으로 뭐 여기 뜯고 저기 뜯고 뭐 마이크 달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저희가 상상력을 갖고 미래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치며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루터기 교회가 창립 10주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붙였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됐을 때 당시 담임 목사셨던 김경진 목사님께서 아마 고민이 좀 많으셨나 봐요. 우리 교회의 특색에 맞는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셨는데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좀 전문가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교수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 책의 제목이 검색창에 하나님을 치세요이지만 부제가 세상 지식으로 본 기독교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나가면 다 전문가라고 대우받는 분들인데 당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기독교나 기독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해서 그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 책이 나온 건 2008년인데 한 2년이 걸린 거예요. 저희가 아마 2006년이 10주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 2년 정도 걸려서 이 책이 나왔고, 사실은 검색창에 하나님을 치세요는 제가 썼던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뭐 영광스럽게도 그 제목을 뺏겼어요. 책 제목으로. 그리고 저는 다시 또 제목을 지어야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는데, 제가 저 제목을 정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미국의 되게 유명한 IT 잡지의 편집자가 강연을 하는데 자기 아이를 보니까 세상에 모든 궁금한 게 떠오를 때마다 구글에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이 궁금해도 결국은 구글에 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썼던 글은 당시에 사실은 지금 메타버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사실 그 세컨드 라이프가 지금 뭐 메타버스보다 훨씬 더 센세이셔널했고 대단했거든요. 그 가상 세계인데 뭐 게임 같은 거죠. 그 안에 뭐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모든 대학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뭐 소니나 도요타 같은 회사들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근무도 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지금 얘기하는 부캐인 또 다른 내가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기술적인 게 좀 떨어졌고 속도도 많이 떨어졌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런 서비스로 발전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세컨드 라이프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썼었어요. 기독교가 이런 가상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교회도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지금과 똑같은 주제를 그때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하나님을 치세요 라는 제목을 붙였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런 노력이 결국은 고민이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비교적 잘 견딜 수 있었고 오히려 힘든 교회들을 도울 수까지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미래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변화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고 또 그 반응하는 방식을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같이 의사소통하고 그것을 수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켰고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메타버스는 분명한 미래이고 사실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지 그 첫 단추를 제가 꿰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 말고도 이제 계속해서 이 얘기들을 릴레이처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